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까지 상식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0년 40년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됐거든요. 네.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성숙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 그 생각부터 바꿔서 맞춰 살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그걸 맞추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왔군요. 근데 사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는데 사계절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 아니라 시종이 있는 그런 단선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다가 또 행복하게 또 덜어는 그렇지 못하게 이 세상과 이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별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조금 뭐 저렴한 표현입니다만은 잘못하면 110세, 뭐 재수 없으면 120세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세태가 됐으니까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탄탄해야 되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노후 문제라는 콘텐츠를 드리면 사실 5, 60대보다도 3, 40대 혹은 20대마저도 많이들 듣고 보시죠.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의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지셨고 또 스스로도 몸소 이 노후 문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을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는 대표님 뵐 때마다 또 직권업계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100세까지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 저희들도 네. 이거 보시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예. 제가 1973년 10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예. 지난 9월에 딱 50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50년을 딱 마치고 예. 지금은 이제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니까 예.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예. 그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공부도 하면서 강의 활동하고 있는데 예. 요즘은 뭐 지방의 무슨 농민단체에서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네. 또 유튜브 이 3프로 유튜브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고 여기저기서 네. 요청해 와가지고 네.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그 대표님 이제 뭐 동기생을 비롯해서 지인들 또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이고 뭘 하나 막 이런 고민이신데 뭐 혹은 더러는 외국에서도 혹은 전국에서 또 요즘에는 워낙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테니까 더욱더 바빠지네. 건강은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고령화 저성장 시대 결핍에 대한 말씀을 네. 최근 들어서 강연에서 자주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 매년 10%의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예.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뭐 4%, 3%, 2% 재작년인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 노동 그렇죠. 생산 생산성 이게 높게. 겹쳐지는 건데 노동인구 증가율만 딱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생각해 보니까 1955년에서 60년 이때가 6.25 이후에 핵심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예. 그때 제 기억이 나는데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그 저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니까 예.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그때 둘이 만나서 어떻게 6.3명을 낳았을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죠. 저희도 딱 6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세대들이 예.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22년 작년에 0.78명이니까 예. 엄청난 거죠. 벼락같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이 되고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2040년이면 지금 10몇 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벼락같이 이게 총알같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그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뭐 미리미리가 아니라 닥친 거지만은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사실 뭐 결국은 뭐 돈 많으면 되는 거지. 예. 결국은 뭐 재산만 많으면 뭐 결핍이고 뭐고 또 뭐 건강 문제도 어쨌든 요즘에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약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돈만 많으면 좋은 아파트에서 병원 근처에 살면서 근데 그 돈이란 녀석이 뭐 우리 마음대로 딱 여유 있게 모아지지도 않거니와 돈 외에도 또 다른 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이 예. 서서히 변화가 되면은 예. 이제 거기에 맞게 맞춰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의 속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7%를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예. 그게 20%가 넘었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예.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고 일본은 35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4배, 5배 속도로 빨리 그렇게 가고 가니까 늙은 나라가 일본 됐다는 사람들이 거죠. 적응을 못하고 너무나 벼락같이 바뀌니까 그 30년 저 고생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근데 우리는 더 바꾸는 게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뭐든지 빠르죠. 예,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출산율도 그렇고 소비 습관도 그렇고 뭐든지. 예, 복지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예.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엊그저께까지 고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이 일에 관한 생각, 예.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엊그저께까지 상식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이 노력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30년, 40년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자동차.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성숙된 저성장 시대를 들어서면 그 생각부터 바꿔서 맞춰 살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그걸 맞추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그래서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생각에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길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주특기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거는 다 과외 공부해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고성장 시대는 또 일도 많거든요. 신규 채용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과외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럼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로 보냐? 학벌, 스펙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전문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에 맞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빨리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에 집착하지 않아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육, 애들 교육에 돈을 너무 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결혼 비용, 그다음에 내 노후의 문제 이걸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걸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 다른 나라들이 예. 우리가 뭐 아까 뭐 프랑스 100 몇십 년이고 예. 뭐 150, 일본은 35년이고 우리는 20몇 년밖에 안 된다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들이 보여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일본은 뭐 예. 바로 우리 앞에 그 네. 경험을 아주 진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을 잘 들여다 보면은 네. 거기에 우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워낙에 또 대표님께서 일본 통이시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이 노후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동일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을 좀 구분해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우선 그 뭐랄까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선다는 거를 봤잖아요. 저는 그렇죠. 제가 일찍 그걸 본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하는 것도 이제 좀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비 지출 같은 것도 일본이 많아서 국가 채무가 많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공통점이 있는데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첫째 속도가 아까 프랑스, 일본이 다른 것처럼 우리와 일본이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고 놀랐어요. 고령화 사회로 간 게 일본은 1970년이었고 예. 우리는 2000년이었거든요. 예. 그때만 보면 30년 앞서갔어요. 그렇죠. 근데요. 초고령 사회가 된 거는 일본은 2005년이었는데 우리는 2025년이에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20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보고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는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첫째 그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는 그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한 50년 앞서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인이면은 우리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다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약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은 60, 70%가 되는데 우리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 제도가 도입이 늦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그게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계 부채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예를 들어서 이 연령대별로요. 이 저축액분제 부채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 비율을 보니까 일본도 40세 미만은요. 그 저축액분제 부채액이 188% 거의 2배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40세 미만은 빚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그렇죠.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비, 자산 대비 자산 아니요 저축액분제 부채액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랄까, 없네요. 예, 예. 빚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50대가 제일 그 재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예, 금액으로 보면 통계청 자료 보면 전국 평균에 1억 800이고요. 예. 저축액분제 부채액으로 비율로 보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빚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게 나타나면 훨씬 더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일본은 끝낸 거예요. 1980년대에는 일본도 버블기였거든요. 예. 이게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정도였는데 지금 30%대로 떨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80%니까 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 근데 이제 뭐 80%가 이제 부동산, 특히 예. 거주용 부동산인데 네. 뭐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다른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서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집값이 쭉 빠져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줄어들면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안 하면 가격이 조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일본도 그랬어요. 보니까. 어쨌든 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일본이 우리보다 실용적이랄까요? 체면 문화가 좀 많이 우리보다는 적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지방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거기 대학 나온 애들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96%래요. 지금 뭐 지방대학 적인데. 사람이 없대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동네에서 대학을 나오면 그 동네에 있는 직장에 중소기업 취직해서 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방대학을 나와더라도 다 서울 와서 취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상욕이랄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도 지금 한 곳에는 구인 아니고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그건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방에서도 가끔 이제 대학을 가거나 그래서 교수님 얘기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가서 뭐 할 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지방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도 그런 정도 그거는 함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 맞춰서 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니 나는 계층 간 이동을 할 거야라는 그런 의욕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소득이 거의 단절된 노년기에는 정말 허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 인식과 함께 적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세대별로 말이죠. 그래도 뭐 20대, 30대 혹은 5, 60대 어떤 이 노후 준비라는 게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투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미국, 우리나라하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왜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왜 투자를 하냐고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많은 그 사람들이 대답이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다른 게 20, 30대부터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래서 노후 준비도 20, 30대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하는데 그런 말하면 웃죠. 미쳤냐고 지금 20, 30대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그럼 20, 30대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첫째 삼청연금 가입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왜냐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을 몇 억 갖고 있는 그게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독일, 일본, 미국의 노인들한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7, 80%가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은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은 금액을 20년, 30년, 4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게 이게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이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퇴직연금은 아시지만은 DB형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하고 DC형 가입자가 책임지는 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입자로 보면 이제 DC형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미국은 뭐 80% 정도가 DC형이거든요. 그래도 책을 많이 넣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늘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DC형 연금을 가입해 가지고 그 연금 자산 운용을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펀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에게 펀드 투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퇴직연금 때문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거든요. 그거에서 공부를 해야 돼. 주인의식을 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서 투자의 기본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투 같은 게 좀 덜하죠. 우리보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고 또 하나 20, 30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돈을 꾸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는 일을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기 인적 자산이 중요하니까 인적 자본 투자 이게 20, 30대 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예요.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건강의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련된 보험 하나 들고 그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또 40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 또는 앞으로 결혼 문제 예. 이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맞아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다 아내분들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들어가지고 뭐 가르치고 선생님 정하는 것도 어머니가 정하고 이러잖아요.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육 우리나라 문제가. 네. 그런 자녀 리스크 관리를 40대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되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이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우선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예. 빚을 우선 없애야 되거든요. 일본도 4%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계자산이 우리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한 반반 정도로의 구조조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뭘 하고 살 건가. 돈이 되는 일인가. 사회공헌활동인가. 예. 취미활동인가. 예. 그거를 겸한 활동인가. 그 일에 준비하는 거가 5, 60대 할 일이다. 이게 노후 준비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예.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닥칠 일인데도 네. 현역으로 저도 뭐 그 경험이 있고 아마 네. 뭐 대표님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자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지금 매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닥치는 일들 해결하고 살아남느라고 그거는 나한테 사치스러운 얘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하는 게 중요하지. 뭐 노후 문제를 어떻게 근데 정말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도적처럼 온다고. 네. 네. 그죠? 네. 금세 와버려서 이제 그때 후회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오래 다니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나와서도 할 일이 있는 평생 현역이라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네, 네. 지금 실천하고 네, 계시고 네, 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선요. 왜 그게 평생 현역이냐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요. 퇴직하고 나면 7, 80%는 부족하다고 봐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때가 50대인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200이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1억 800 말씀드렸죠. 부채 차입금을 빼면 5억 3,400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네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하는데 아유, 문제는 그러니까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남는 게 3,900만 원이 가용 순금융자산이거든요. 네. 그 3,9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뭐 재테크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주식하고, 네, 그러다가 코인도 날리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본에 제 친구 항상 얘기를 하는데 1억 2천에 산 거 3억 6천 가가지고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하고 있어. 우리 돈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10분의 1 도망 난 거예요? 그렇죠. 뭐. 고점 대비?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물어봤어요. 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금 문제가 나오고. 예. 근데 지금 만약 우리는 현재 재산이 80% 부동산이 돼 있는데 네. 혹시 그런 지가 하락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는 하우스 푸어 주택 빈곤 이거 얼마나 많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평생 현역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근데 이게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게 네. 아니, 찾아봐라 할 일이 있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에 네. 임원 출신이고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내가 저 현역 때 직원이 50명 60명씩 있었는데 내가 할 일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중요한 게 젊을 때부터 미리 깨달아. 저는 그래서 간접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예.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76세 나이가 되니까 아 옛날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지금 깨달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 40대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닫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 같은 데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사회를 좀 미리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독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닫고 일찍 준비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를 미리 본 거 그리고 그런 저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젊을 때 가서 근무하면서 본 거 하나 있고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1세대가 1947년생부터예요. 저와 동갑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베이비붐 그러니까 60세 퇴직을 앞두고 한 몇 년 전이지요. 예. 이 은퇴 관련 책들이 막 출판 그 네. 붐이었어요. 예. 제가 한 20권 사서 읽었는데 일본 책을. 예. 그때 거기에 뭐냐면 돈 문제 무슨 건강 문제 다 있는데 모든 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퇴직 후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일의 중요성. 예. 이걸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를 그때 미리 본 거가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그 30대 34세 분이 유튜브에 그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금년에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 사람은 제가 옛날에 30대에 했던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우리도 이제 점점 번져가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 먼저는 생활비 모자라는 문제 뭐 일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요. 부부 화목이에요. 지금 중년 황혼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이혼. 예.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 커플의 이혼을 중년 황혼이냐고 그러는데요. 1990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에는 39%예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일본이 황혼연 대국이라고 난리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21%예요. 우리가 훨씬 그 많네. 난리치는데도 우리가 39%니까 두 배네. 비율이 이혼 비율 자체가 이혼율 자체가 예.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 아시아에서 1등이고요. 예. 중년 황혼연이 일본과 비교 안 되게 그 일본 난리를 쳤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아요. 근데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3대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돈 문제. 세 번째가 외도. 그 3대 이유인데요. 거기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최근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한 남편 집에서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이 들으면 환장하는 거죠. 안 나가고 있어. 예. 근데 그게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요. 요즘 이제 40대 후반쯤 되면 여자분들이 애들 교육을 손에 띄잖아요. 손에서.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남편들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부부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남편의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니까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놀다가 하니까 이게 여기 조정이 중요한데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화목. 각자가. 예. 그게 일본도 지금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해지고 자기가 이 말하자면 역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서글퍼하거든요. 예. 그 달라이라마가 그랬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녹여나왔대요.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아니고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네.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운영의 행장까지 한 선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만들어야지. 예. 근데 보면요.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뜨는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냐. 이 노후에 자기 역할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공허해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하긴 저도 그 사원 때 네. 우리 상무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때 신입 사원 때 상무님이니까 뭐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대표님 네. 저하고 네. 19살 차이시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났을 법한데 그분이 회식 자리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은퇴하면 택시 운전할 거야. 아. 그래서 그때 화제였어요. 아이 진짜 하나 보자고. 네, 네. 근데 어느 저축은행 아마 이거 보실 수도 있어요. 저축은행 행장을 하시다가 리타하고 제가 진짜 택시에서 만난 거예요. 네. 아이고 행장님 그랬더니 난 너무 좋아. 그래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도 많이 없으셨지만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일거리를 지금 만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사례를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례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도 아파트 관리인 하려고 50대리 예. 그런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네. 저 평생 현역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여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네.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다가 그렇죠. 부인 사모님 들여놓고 네, 폼 잡고 비서 다녔대요. 있고, 예.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예.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예.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맞아요. 운전해야 했어야 된대요. 돼요. 예.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그러고 예. 이런 분이 누구 있어요. 예. 저 또 한 분은요. 제가 옛날에 한국 거래소 다닐 때 이 후배 직원이었는데 여성분이거든요. 70이 넘었어요. 예.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가족이 아프게 되면은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 간병을 하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서. 자격 따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예.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너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예. 90 가까운 할머니 한 분 소개를 하면서 돌봐드리면 어떠냐. 근데 이분이 돌봐드리고 있는데 궁합이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게 보람 있고 또 돈도 받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 옛날 동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도 이 자격증 가서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남편이 은행 지점장 했던 분이고 네. 아들이 국책은행 다녀요. 예.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네. 네. 옛날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자꾸 옛날에 집착하고 네. 내가 왕년에 뭐 네. 책다 뭐 내가 네. 이런 거 할 사람이냐 이런 거에서 빨리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예. 그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그 인식이잖아요. 예. 퇴직 후에도 일의 중요성을 확실히 그렇죠. 깨닫는 분이 게 첫째가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은 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예. 아니면 그런 준비를 못했으면 그냥 체면을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분들 이게 갈라지는데 보면은 자기 주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솔직히 저도 지금 하루에 5개 신문 스크랩을 하거든요. 예.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왜 지금 내 나이인데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까? 강창이 예. 그러면 노 예, 이게 그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재무 설계에다가 예. 인생 설계를 접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수많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 이 사람이 돈을 왜 주지? 그 돈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제한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한력?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미래에셋에 갈 때도 그랬고 몇 번 그 제안을 해가지고 도움을 방지에 있는 게 뭐냐면 예. 다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내가 상무였고 사장이었으니까 나를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신의 회사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저를 좀 그거에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안서를 내야 돼.
내서 그쪽에를 설득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방면에서 그건 제안사랄까? 그것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제안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참 그게 머릿속으로는 야, 저 회사에 내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대체로 오면 부끄러워하고 또 그 제안을 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예. 그 상처받을 게 또 겁이 나서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날 그냥 탁 모셔가면 좋겠다는데 그럴 일은 점점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내고 그게 거절당했을 때는 또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지금 참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 되는 80대 이 선배님들은 강창희 소장 참 현명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뭐 표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천수를 누릴 만큼 하시고 또 이제는 또 정말 여러 군데서 이제 모셔가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시니까 비결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도 듣고 하는 게 참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런 말을 외람됩니다마는 이 복학생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어느 이 성직자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무슨 제목으로 뭔 얘기했는지를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휠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분 그 얘기가 남들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저는 그래서 이제 되게 회사에서 요즘은 혼밥이 대세지만은 옛날에는 임원이 되면 독방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이 없거나 깨졌을 때 졸지에 혼자 밥 먹게 되니까 되잖아요. 그거 엄청 부끄러워한다. 그때 제 주위 사람들이 굶으면 굶었지 혼자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그분 그 덕에 혼자 밥 먹는 거가 아무렇지 않은 게 했던 거. 그다음에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제안서를 낸다든지 이런 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간접 경험이죠. 그리고 초년병 시절에 일본에 연수 받으면서 근무하면서 그 일하는 사례 본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그 은퇴 관련 책들이 20권 나온 걸 미리 본 거. 그게 저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후배분들도 그런 식의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뭔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게 참 이렇게 운이라고 하잖아요. 중요 같은데 의도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국제본부장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저도 40대까지는 영어 매년 연초에 이거 하려고 학원 등록했다가 또 한 달 다니다 마지고 아주 노이로제 걸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잘하는 것만 나는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걸 딱 버리고 그냥 일본 하나만 가지고 파고들자.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 결단성이 좀 없는 편인데 제가 만약 사장을 2번 했지만은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사장을 했으면 3개월 만에 잘렸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새로 생긴 회사에 가서 사장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의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게 운이 좋은 건데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아내하고 젊을 때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내가 내가 아내에 대해 불만 많고 그러지만은 싹싹해요. 저는 좀 이 살갑게 사람을 잘 못하는데 그 싹싹한 마누라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덕 보는 거가 다른 걸 내 섭섭한 거를 다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약간 단점은 감춰지고 장점은 좀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럼 뭐 대표님이 뭐 노력을 많이 하셨죠. 네. 정말 많이 하셨. 뭐 일본에도 가시고 또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도 그런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결심하고 실천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일상에 가보면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죠? 네, 네. 지기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좀 빨리 번아웃이라고 네. 아우 나 이제 만사 귀찮아. 나 네. 힘들어. 나 좀 쉴래. 이렇게 좀 급변하는 네. 급반전되는 어떤 그런 직장 생활, 사업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 막아야 될 텐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현역 시절에는요. 예. 젊을 때는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너무 과로해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데 후반 인생에 일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면은 자기는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반 인생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도 뭔가 그런 걸 고려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젊을 예.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대로 경우가 해야 되죠. 많은 게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 후반 인생에서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일은 좀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즘 그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무슨 평생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른바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예. 평생 현역을 강조하시고 은퇴해서도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파이어에 관련된 젊은 분들의 어떤 생각은 어떻게? 근데 저는요 너무 지금 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예. 또 돈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인생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고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다만 그 파이어족에 대한 그 이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파이어족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90년대랍니다.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늘어났다거든요. 예. 뭐냐면은 파이어족은 우선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처럼 한 칼에 재테크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예. 월급 받고 이거 한 것을 극도로 절약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재테크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극도로 절약해서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그 이유 목적이 뭐냐? 왜 그런 일을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도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50대 초반 정도까지 정말 일요일도 반납해서 일을 해서 연봉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해서 섬을 사서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거의 돈 조금밖에 못 버니까 그래서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재테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재테크를 해가면서 그 생활비를 벌고 그냥 이제 너무 질렸으니까 놀자. 근데 우선요. 재테크로 그걸 유지해가는 게 힘들어요. 첫째. 그게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제 동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동기들이 자기 직장에서 나름대로 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공허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약을 해서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게 첫째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네.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파이어를 하겠다는 젊은 분들을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예, 예. 그건 인생관의 문제인데 네, 네. 다만 제대로 된 개념 정의 예. 그렇게 딱 뭐 30 몇 살까지 한 다음에 나 이제 평생 놀아야지. 그건 사실 예. 지금 특히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요. 네.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면 돼요. 챗 GPT가 이게 들어오니까 네. 진짜 특정한 직장 말고는 이거 이러다가 그냥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네. 특별히 이제 고소득 전문직도 실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도 나오는데 새로운 시대에 그럼 나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좀 적응하면서 야, 챗GPT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서
네, 근데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편으로는 직업이 사라지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걸 보니까 예. 2033년 앞으로 10년 후죠. 이 되면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어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창직의 시대거든요. 예.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 저 50년 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증권 금융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지만 한 가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젊을 때는 뭐냐면 일본 전문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90년이 되니까요. 일본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일본 전문가들이 다 잘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그때 일본에서 옛날에 일본을 배우자 했는데 예. 일본에서 반성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자료들이. 예.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예. 특히 이제 금융업 관련해 가지고 예. 반성하는 그 조사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 제도를 본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읽으면요. 우리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금융업계가 뭐가 문제인가 일본의 자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사고 팔고 주식 사고 팔고에서부터 자산 운용업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산 운용업의 중요성을 계속 그 책을 보고 강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와서 해보라고 자산운용사 사장을 한 거예요. 또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면서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사타 팔아서는 안 되구나. 예.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을 봤더니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더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노후 설계 물으니까 그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50년을 한 가지 일을 해온 게 아니거든요. 일본 전문 브로커리지 전문에서부터 그다음에 자산 운용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투자 교육, 거기서 은퇴 교육 이렇게 온 거거든요. 계속 예.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는데 속도가 빨라진 거니까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예. 그러니까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 돼요. 자기를 그렇죠. 위한 일이면서도. 그렇죠. 예. 그런 은퇴 설계나 이런 것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창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죠. 예. 부단히 정말 예. 노력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대표님은 일본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이 일본에 그 어떤 스페셜티가 있어서 그걸 계속 누리신 건 아니잖아요. 일본은 사실 저도 신입사원 때 일본 연수를 보내준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금융권에서 누가 일본 연수를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나오는 반면교사로 반면교사로 진면교사에서 반면교사로 그러니까요. 졸업하고 그게 그래서 예. 참 저에게도 참 롤 모델 같은 대표님이신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그런지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스케줄도 있으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은퇴자 혹은 예비 은퇴자 이 직장인들 이분들에게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못다한 어드바이스가 있으면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뭐 그 조언이랄까 좀 죄송한데요. 그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취미를 했는데 그게 돈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저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예. 그 일이 엄청 힘들대요. 힘들어요. 예. 근데 만약 돈 때문이었다면 못했을 거래요. 예.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네, 용돈은 번다. 예. 그 몸무게 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대요. 예. 근데 몸무게가 빠졌는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일이 손에 익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많고 남보기도 폼나고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뭐 거의 힘들죠. 예.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네. 후반 인생은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만족하고 또 가족, 네. 또 부부 관계죠. 네. 잘 케어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강창희 대표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참 저도 좀 이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저도 이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교훈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장폴 사르트르란 참 유명한 문학자이다 철학자가 우리는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뭐 체면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눈길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주객이전도 돼가지고 거의 속박을 당하고 또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후회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강창희 대표님의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이 조언을 잘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더욱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에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출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신가대화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용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